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배우자와 같이 살 때 매일같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집이죠.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죠. 아는 분들도 계실까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내랑 남편이랑 마지못해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희들이 한번 결혼을 하면 그냥 끝까지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아온 게 요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그냥 쿨하게 헤어진다 그러죠. 쿨하게 헤어지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데 지금 저희들 또래 이제 저도 이제 시니어잖아요. 이런 또래 분들은 보면 그냥 끝까지 책임지고 산다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자녀 보기에 책임을 다하고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은 사전이 없다 이러면서 또 불편해도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밉지 않고 정말 나쁘지 않으면 웬만하면 또 참고 살아가다 보니 이 나이 되니까 연민의 정이라는 게 생겨서 어때요?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아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시죠.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보다 함께 끝까지 노후를 또 잘 서로 챙기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죠.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만나봐야 딴 사람 만나봐야 거기서 거기려니 하고 이 나이에 뭘 이러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는 날까지 그냥 손잡고 가자 이러고 사시죠. 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또 평온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또 평온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또 이렇게 사연을 말해주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사연인지 또 한번 볼까요? 네, 죽으라고 때린대요. 죽으라고 때리고 또 사랑한대요. 참나, 사랑하면 때릴 수 있을까요? 때려놓고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 빈번히 있기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도 막 말하나요? 주변에 보면 정말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임을 모르고 또 지내는 분들도 계셔요. 한번 사연 한번 볼게요. 오늘 또 남편은 휴대폰으로 구구절절 보랏빛 편지를 보냅니다. 어우, 달달하지 않아요? 오늘 또 구구절절 보랏빛 편지를 보낸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글은 작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니까 굉장히 달달하고 행복한 부부예요. 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로맨틱한 부부애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은 시를 써서 보내는 자상한 남편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내 남편은요, 이렇게 달달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안부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합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보내고요. 뭐 하는지 그러다가 도중에 영상 통화를 하자고도 하고요. 그러네요. 영상 통화하자. 전화 자주 하는데 바빠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그리고 톡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톡에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또 난리를 쳐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면 이래 입으라 저래 입으라 머리는 요게 좋다 저게 좋다. 뭐예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일거수일투조 내가 뭐 하는지를 다 알아야 직성이 딱 풀리는 남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여겨지시나요? 만약에 우리 지금 제 옆에,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아내는 나에게 어떻게 하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입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니, 내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좀 늦으면 전화라도 해서 여보 어디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화 한 통 없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이제 그날 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실 거야 라고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커피 마시다 보니까 9시, 10시가 되었는데 친구들 한 명씩 전화벨이 울려요. 언제 와? 데리러 갈까? 뭐 등등해. 한 명씩 다 전화가 오는데 한 친구는 남편이 전화도 안 하고요. 그래서 속상했대요. 아니, 우리 남편만 나에게 관심 없는 거야? 몇 시에 들어오든지 신경 안 쓰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다른 집 남편들은 걱정이 돼서 아니면 들어올 때 힘들까봐 이렇게 전화해서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죠, 그죠? 그리고 서운할 때도 있고. 근데 여기 남편은 물론 그건 당연하죠. 언제 와, 뭐 어디에 있어, 뭐 당연하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영상 통화하자고 그러고 누구랑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럴까? 사랑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자꾸 이렇게 구속받고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요. 불편해. 그러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관심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뭐 입어야 될까? 이것도 자기가 알아서 다 뭐 길게 짧게 머리 이거 다 관여하네요. 자기 기준으로, 남편의 기준으로 내 머리도 정리해야 되고 남편의 기준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이랍니다. 자, 저는 또래보다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다 만났는데 그렇다고 뭐 눈에 번쩍 와, 이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인연이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 만난 지 넉 달 만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와, 인연이야. 첫눈에 반했어. 뭐 이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다른 그 뭐 연애를 꽤 오래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정말 인연이라는 생각보다 남편이 집요하게 구애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집요하게 나랑 결혼해줘, 나랑 만나줘 뭐 진짜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뿐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 전화하고 만나러 오겠다는 둥 막 끊임없이 이러니까 정말 나를 좋아하나 사랑하나 뭐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내가 내가 바라는 이상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끌림이 막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보고 싶다 그러고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점점점 머리가 이 사람이 좋아지고 있어라고 이제 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나 보다,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서 만나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혼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옛날에는 사실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 저는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하고도 어쨌거나 성관계를 가져버리면 싫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저만 그랬을까요? 좀 그 시절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저 때는. 자, 그러자 이제 뭐 이미 또 성관계를 가지면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밉다는 생각보다는 좋다는 쪽으로 좀 더 많이 끌고 가게 되잖아요. 이미 이제 이 사람과 나는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니 단점을 찾기보다는 그냥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보니 뭐 성실해. 맨날 똑같은 뭐 일상을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뭐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성실성이 보여지는 거죠. 성실하고 착하고 순박하구나. 뭐 이런 좋은 쪽으로 이제 가능하며 긍정화 시켜서 바라보고, 뭐 그러고 보니 생긴 것도 잘생겨 보이고 뭐 나쁜 점이 이제 크게 안 드러나더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쪽이 더 많았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착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제 이 아내는 사실 직장 생활을 안 해봤대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일을 조금 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뭐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리저리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버린 상황이죠.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하겠다고 애쓴 적도 없었고요. 또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것도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니면 뭐 집에서는 자꾸 결혼하라고 했지만 뭐 그냥 혼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게 되게 좋아서 뭐 때 되면 가겠지. 굉장히 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많아서 막 만나고 뭐 이런 경우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항상 여자 같은 친구, 또래, 같은 동성끼리 뭐 놀러 다니고 같이 뭐 뭘 배우러 다니고 이런 거에만 되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성실한 것 같고 뭐 이런 것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빠 보니까 자기 오빠도 되게 좋은 사람.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되게 긍정적이고 편하게 이제 사람을 본 거죠. 뭐 더군다나 또 이렇게 자기가 직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뭐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키가 아주 늘씬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냥 좋은 사람. 그래서 마음의 문이 이제 점점점 열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던 시절이어서 뭐 그렇다고 만나면서 매번 자주 만난 것도 아니지만 매번 만나면서 성관계를 한 건 아닌데, 한두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피임이라는 게, 그 당시에 피임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피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냥 대책 없이 함께 잤더니 아기가 생기는 경우였죠. 겨우 뭐 매일도 아니고 겨우 한두 번 잤는데 임신을 턱 하니까, 또 임신인 줄도 몰랐대요. 사실 임신하면 우리 요즘은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임신하면 초기 증세는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뭐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뭐 임신 테스트기가 있어서 알아보면 돼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어서 쉽게
자고 나면 테스트 해볼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 나이나 이제 저희 나이나 뭐 비슷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임신인 줄 모르죠. 당연히 임신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 아프고 졸립고 그런 게 그냥 뭐 신경을 써서 아프구나, 뭐 잠을 못 자서 졸립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임신해서 그렇다고는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리 날짜가 되었을 때 생리를 또 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꼬박 하는 어떤 월경이었다면 조금 양도 적고 좀 짧긴 했지만 어떤 그런 생리를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라고 감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구토, 정세에 멀미 같은 막 이런 게 있어서 얘 안 하던 구토를 하자 메스껍지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다는 거죠. 자, 어차피 성관계를 가져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소개도 안 시켜드렸고 말씀을 안 드린 상태였는데 덜컥 임신을 했으니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자초지종 말씀드려야죠. 상황을 설명드리고 뭐 결혼식을 배부르기 전에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날짜를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았죠.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있어서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잘 됐다고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인사를 시키러 갔는데 또 그다음 뭐 직장도 있겠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으니까 뭐 매너도 있고 또 뭐 술도 이렇게 권해 보니까 아주 절제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이제 합격을 시킨 거죠. 뭐 또 합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기가 있으니까 또 그냥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지사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남편은 오히려 되게 좋아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병원에 가서 나 임신이라고 그래라고 했더니 막 아주 아싸하는 모습으로 잘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왜? 이제는 그동안에는 계속 좋다고 다가가고 해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막 쭈삣쭈삣 하더니 자기가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조바심이 있었겠죠. 근데 임신했다 하니까 이제는 이제 확실히 내 사람이 되겠군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결혼을 하기 전까지, 수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결혼을 수락하기 전까지 남편은 술도 굉장히 절제하고 많이 마시지도 않고 말도 크게 없고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외모도 수수하고 인상 좋은 모습이니까 부모님께서는 아이고 우리 노처녀 시집 보내게 됐다 이래서 막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집으로 오가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술도 과해지고 술을 먹으면 약간 실수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주변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보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술을 좀 과하게 마시니까 그날은 뭐 이제 이렇게 실수, 술 먹고 하는 실수들, 언성도 높아지고 뭐 요런 언성이 높아져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거 아니었는데 라고 이제 느껴지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자꾸 왔대요. 기분이 좀 나쁘면 막 소리도 지르고 윽박 지르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자상하다 여겨졌는데 그 자상함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 날은 받았지만 부모님께 엄마 이 결혼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사람이 다르게 보여.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보다 더 그 이전에 사람,
결혼을 해야 된다. 아기가 있는데 어쩔 거노? 뭐 이런 거죠. 아기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신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아기는 생명은 소중하니까 가졌으니까 낳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안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제 부모님이 더 강력하게 결혼으로 이끌어갔죠. 자,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사소하게 뭐 이제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서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뭐 그래 아기가 생겼으니 뭐 어떡하냐고 해야지. 그래 이것도 뭐 나의 선택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결혼을 했죠. 자, 친정을 떠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불러오는 배를 안고 많이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제 사는 곳이 이제 다르니까 결혼하면 직장 근처로 또는 뭐 시댁 근처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 근처로 시댁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따로 이렇게 신혼 살림을 꾸렸지만 일단 친정과는 분리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외로운 뭐 주변에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 놓여졌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업무이긴 하지만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그 술 기운에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을 술 기운에 계속 아내에게 그걸 다 퍼붓는 거죠.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있었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와서 아내에게 왠가 포악한 행동을 다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아내는 임신을 해가 있잖아요. 배가 부른 상태잖아요. 이제 불러오는 상태죠. 근데 잊어버리는지 진짜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지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자, 임신한 저를 때리기도 하고요. 또 임신한 제 몸을 굉장히 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임신하면 남편들이 성관계를 조심하잖아요. 임신했을 동안에는 절제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 또 안 좋을까봐 다 절제하죠. 그냥 그 외의 방법으로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애무를 한다든가, 뭐 안아준다든가, 포옹한다든가 등등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남편은 술만 먹고 오면 술 기운에 더욱더 그 성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임신한 아내에게.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거부하면, 안 돼, 애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죠. 안 돼, 안 돼, 라고 한다 하면, 막무가내 더 심하게 폭력적인 행동, 언어적인 폭력 심해지니까 거절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때릴 때면 자기가 때린다는 것은 아는지 창이란 창문은 또 다 닫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문 닫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른다네요. 그러면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러고 또 설령 막 심한 싸움 소리가 들려도요. 그 당시에는 부부 일이라 생각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뭐 부부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도 그 집 일이었어요. 그 집 일.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부부는 뭐 칼로 물베기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창을 닫고 진짜 죽기 살기로 때린 적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자, 무릎을 누르기도 하고요. 뭐 때리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요. 아마 그때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을 누르기도 하고 막 그랬대네요. 왜 참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심하게 맞을 동안 왜 참았냐고요?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친정 부모님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가서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부모 근심밖에 더 드리냐고요. 그래서 말씀도 못 드렸고요. 정말 또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딸은 다 자랑스러운 딸인데 맞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 가슴도 무너지지만 제 자존심도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 번은 죽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말씀 술 취한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냥 술 마신 남편을 자극하는 거는 네 잘못이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자, 이렇게 견디며 아기를 낳았고 가족이 생겼으니까 좀 괜찮을까 했는데요. 그거 아니었어요. 깐난쟁이 옆에다 두고도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릅니다.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두려움에 떨고 사는데 죽으라고 그날 때려놔 놓고 또 함께 자자네요. 이 잠자리 거부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자리 거부하면 또 그 이상 또 맞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잠자리에 응해줍니다. 맞고 잠자리에 응해주고 눈 뜨면 그 다음날 미안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꽃도 사주고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안에서 문 꽁꽁 잠그고 일어난 일들이라. 근데 참 우습게도요. 이렇게 때리고 미운 남편인데도 잠자리 들면 마음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거부를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치중 성관계로 둘째를 낳았고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갔습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신체적인 폭력은 덜했으나 남편이 동반되지 않는 외출이 금지되고 일거수일투족,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지금처럼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에 이미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휴대폰은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끝까지 해도 안 받는다. 그러면 들어와서 뭐 했냐, 뭘 했냐 휴대폰 뺏어갖고 이 전화기는 왜 이 전화기를 왜 줬냐, 왜 갖고 있냐. 그러면 필요 없지. 뭐 뚝 불러뜨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 사주고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헤어져야 되죠. 헤어지려고 하니 제가 능력이 없네요. 능력이 없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는 게 씨알도 안 맥히고요. 그냥 자기 옆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죠. 자, 이혼 요구했지만 이혼 서류도 뭐 갖다 놓고 막 해보자 했지만 정말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요즘은 부부 강간도 성립한다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괜찮아질까요? 신고하면 저 이혼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저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정폭력. 예, 우리가 말하는 가정폭력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이 가정폭력 법률이 제정된 게 뭐 199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이었으니까 가정폭력이란 개념도 없었고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싸워도 부부 1인이 칼로 물베기니 해서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편견이 있었어요. 너가 뭘 잘못했겠지죠.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편견도 되게 심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이 아내분이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맞으면서 같이 지내온 거예요. 이혼이라는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고정관념이 한평생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질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말하자면
성관계를 혼전에 했다는 것 때문이죠. 혼전 성관계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그냥 혼전 성관계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혼전 성관계가 있어서 이 남자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 손치면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더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거.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생각은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과감하게 나 나답게 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지금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뭐 청년들처럼 또는 부부들처럼, 젊은 부부들처럼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타협 지점이 안 생기면 뭐 쿨하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뭐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새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잡혀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결혼하신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서로 잘 맞아서 잘 지내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 사연을 주신 분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참 물을 수 없었던 물을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평생을 힘들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거, 우리 편견도 있잖아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자는 순결해야 돼. 다른 데 가서 딴짓하면 안 돼. 또 그러고 또 이중잣대를 들이대죠. 남자는 그래도 되는데 여자는 또 안 되는 이런 굉장한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여자들을 힘든 굴레 속에 많이 몰아넣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말 가정폭력이 심각한 집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폭력이 가정폭력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정폭력인 줄 우리 개념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신고하면 뭐 이혼도 가능하고 그럴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정폭력이 있어져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도 그냥 가정폭력이야, 아동학대야, 노인학대야 라는 조짐만 보여도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생명 위험을 받는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행위자에게 말하자면 가해를 한 행위자에게 벌을 줄 거 아니에요. 봐서 뭐 심각하면 뭐 그 이상의 어떤 처벌이 있어지겠지만 보통은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라는 게 많아요. 가서 교육도 받고 뭐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해야 된다라는 몇십 시간 교육을 받고 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질까요? 교육을 받았더니 가정은 이렇게 지켜야 돼. 아내인 내가 너에게 때려서 미안해. 이때까지 이게 폭력인 줄 몰랐어. 미안해요. 라고 정말 가정에 들어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들여보냈더니 그 이후에 더 심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많잖아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더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접근을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지하 주차장에 기다렸다가 아내가 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한 경우, 그 딸이 우리 아버지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사실 일어났으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누군가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행위자는 정말 그 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또 사회가 보호해주는 어떤 쉼터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호장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냥 내가 다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 요즘 만약에 이렇다면 뛰쳐나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쉼터도 다 전국에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행위자가 찾아오지 못하게끔 모든 주소 차단이나 이거 다 해줘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일단 우리 현재 주변에서 소리가 과격하게 난다든가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해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취해야 돼요. 제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육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수강 명령 받고 뭐 교육, 사회봉사 뭐 이런 교육들을 받고 돌아와서 깨닫는 분도 많죠. 아, 가정폭력의 개념을 몰라서 행했던 일이었다면 이제는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반성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재발 위험이 있을 때, 예, 그렇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예,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벌금도 또 꽤 많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든지 뭐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하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하면 다 우리가 알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행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예, 가정폭력은 일단 신고하면 조사를 하고 뭐 처벌을 하죠. 이제 그 처벌의 수위는 이제 다양하게 있을 거고요. 먼저는 이제 가해자가 행위자죠. 행위자가 접근 금지,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를 1차적으로 주죠. 가면은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전화, 직접적인 만남도 그렇지만 전화나 이메일 등 일단 이런 것들에서도 차단, 이제 통화로 못하게 하고 전화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친권 행사도 금지하는 이런 벌들을 일단 1차적으로 주죠.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고 서로 행위자도 이제 교육도 받고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반성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깨지지 않고 가정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면서도, 위험하지만 교육을 시키면 다 된 줄 알고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가정폭력이 이제 이혼이 가능하죠. 폭력이니까, 그죠? 그 부부 강간 이런 것도 다 이제 법으로 다 저촉이 되니까 이혼 사유도 되고 이혼이 가능하죠. 근데 혼자서 잘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증빙 서류는 뭘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법률 자문을 구해야 되겠죠. 가정법원, 우리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더 이상 결혼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맞고 때리고 나면 미안하다,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여기서 멈추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지금 맞고 소리치지 못했고 맞고 참고 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없었던 사람, 자신감도 없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혼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폭력에 대한 가정이 하기 위한 이런 그 원인을 다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혼 가능하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통제, 그리고 집착이 문제죠. 근데 이 통제와 집착이라는 게 폭력인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이 통제가 가정폭력인지, 이 집착, 아까 그랬죠.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영상통화하자 그러고 나의 옷을 통제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머리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거 관심인 줄 알고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였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불편할 때, 지나치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할 때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죠. 바로 집착과 통제가 가정폭력이라는 거, 폭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주 성관계. 술만 마시면 자꾸 성관계를 하자. 이러는 거. 지금, 빨리 한번 이제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어느 박사님께서 이제 여기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음주 관계, 성관계는 불편하답니다. 우리가 술을 약간 먹으면 기분이 뭐 좋아져서 어떤 성관계가 더 좋아질 거고라는 것은 착각이고요. 오히려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성적 욕구를 낮춰주고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너무 고주망태인 이 성관계는 발기부전이 돼서 되지도 않는데 막 애를 쓰는 이런 과정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감은 없죠. 그래서 술은 성생활을 하는데 망치는 안 좋은 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의 힘을 빌려서 뭘 한다는 것은 핑계고요. 그냥 건강한 성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술에 취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맑은 정신으로 충분히 애모하고 사랑해주는 방식을 가져야지 취중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거 건강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분위기로 살짝 마셨다면 뭐 그 정도야 괜찮겠죠. 근데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권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을 우리가 빨리 이제 이혼을 하고 가족들과 뭐 아이들과 서로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좀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습관이에요. 때리고 사랑한다, 때리고 사랑한다. 결코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 트라우마에서 아픈 거 빨리빨리 치료를,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 가정폭력 그 상담소 이런 데 가서 마음도 치유받고요. 또 이혼 절차도 충분히 밟아 가셔서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참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끙끙 앓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아파 오셨으니까 남은 삶은 정말 좀 자유롭고 아프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변호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마음까지 치유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